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성폭행 관련 사건입니다.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2부는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술이나 약물을 모르게 또는 강제로 먹도록 해서 피해자를 심신무기력 상태로 만들고 성관계를 했다면 이것은 강간죄에 해당되게 됩니다. 반면에 피해자가 약물을 스스로 먹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폭력이나 협박 없이 성적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준강간죄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처벌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어제 이어서 준강간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법무팀 법승 양원준 변호사와 사건 파일 열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법승 양원준 변호사입니다. 네. 자, 이제 어제 우리가 준강간죄의 개념 그리고 판단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실제 사건을 두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죠. 어떤 사건입니까? 네, 제가 어제 설명드렸던 패싱아웃 상태와 블랙아웃 상태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패싱아웃 상태에 있었는지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라서 피해자가 심실 상태에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던 사례입니다. 자, 패싱아웃은 의식 소실, 네. 블랙아웃은 기억 소실 네. 이렇게 정리하고 시작할게요. 예, 설명해 주시죠.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사건은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돼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는 1심 선고가 뒤집혀 무죄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됐던 사건입니다. 어려운 사건이군요. 예. 피해자였던 B 씨는 자신의 대학원 지도교수와 진로 상담을 하다가 A 씨가 기획 및 진행하는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추천받았습니다. 네네. B 씨는 A 씨에게 SNS로 연락을 했고 둘은 이제 사건 당일 A 씨의 사무실 근처 술집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A 씨와 B 씨는 진로 상담 및 인생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한 잔, 두 잔 마셨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힘들었던 과거 이야기를 하는 등 자신에게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 B 씨를 공감과 함께 위로를 해주었고 둘은 술자리 분위기를 맞춰서 자리를 옮겨서 3차까지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A 씨와 B 씨는 3차 술자리였던 공원 근처 벤치에서 술을 마시다가 결국에는 눈이 맞아서 스킨십을 연이어서 하게 됐는데요. 이후 A 씨와 B 씨는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근처 건물 안 화장실로 들어간 다음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B 씨는 사건 다음 날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A 씨에게 술에 만취한 자신을 강간하였다며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자, 이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인정됐다라는 것은 이제 B 씨가 당시에 술에 만취했다. 그래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B 씨가 의식소실 상태, 즉 패싱아웃 상태에 있다고 봐서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가 됐었는데요. B 씨는 자신이 화장실을 간 사이에 A 씨가 몰래 뒤따라 왔고 자신이 용변을 보고 화장실 문을 열자 A 씨가 서 있었는데 갑자기 A 씨가 자신을 변기 쪽으로 밀면서 변기 위에서 원치 않은 성관계를 당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사실 준강간보다는 강간죄에 대한 주장으로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B 씨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강간죄로 고소를 했는데 변호사를 선임한 다음 죄명을 준강간죄로 바꾸기도 했었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죠. 1심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 마셨던 술의 총량이 피해자가 진술한 주량에 근접해 있고 공복 상태에서 안주를 거의 먹지 않았기 때문에 술에 더 빨리 취했을 것이다. 그래서 B 씨가 실질적으로 주량을 넘어서서 술을 마셨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건물 주변 CCTV 화면을 통해서 보이는 B 씨의 3차 술자리 때 모습을 주목을 했는데요. B 씨는 CCTV 화면 속에서 술을 마시면서 몸을 앞뒤로 흔든다든지 넘어지려고 하는 등 통제력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관계 직후에 있는 건물 정면 CCTV 상에서는
B 씨가 여러 차례 비틀거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는데요. 예. 이를 통해서 법원은 B 씨가 이른바 의식소실 상태, 즉 패싱아웃 상태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네네네. 그 밖에도 B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B 씨와 A 씨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점, B 씨의 진술이 뭐 특별하게 모순되지 않은 점 등 때문에 1심은 A 씨에게 유죄, 징역 3년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항소심 2심에서 위에서 판단했던 그 주장들은 어떻게 반박될 수 있었습니까? 네. 항소심 법원은 B 씨가 사건 당일 112에 신고를 했을 때 기억이 뜨문뜨문 나는데 뭔가 포옹도 했고 키스도 원해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성관계는 원해서 하지 않았다라는 이 문구를 주목을 했습니다. 즉 B 씨가 사건 당일을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목을 했는데요. 또한 건물 옆 CCTV 영상 속에서 행인이 지나갈 때 이를 알아채고 재빨리 내려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한 B 씨는 건물 정면 CCTV상에서는 한 발로 균형을 잡으면서 신발을 고쳐 신는 모습 등 누가 봐도 판단 능력이나 대응 조절 능력이 저하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B 씨는 성관계 직후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방향을 잘못 타서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B 씨가 한거불능일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면 문제없이 귀가할 수 있을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의식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도 B 씨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더욱 강하게 의심하게 만드는 정황이었습니다. 의사 판단이 가능했다 이렇게 봤군요. 항소심 법원은 B 씨가 3차 술자리부터 집에 귀가하기까지 주치에 따른 일시적 기억 상실증인 블랙아웃 상태의 가능성이 농후하고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했을 때 한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해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자, 이제 방금까지 이제 설명한 그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중간간 사건에 연루되면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를 두고 아주 신중한 법적 접근,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사건과 같이 중간간 사건에서 심신상실 여부를 가려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건물 옆 CCTV와 건물 정문 CCTV는 술자리 당시 상황이나 성관계 직후 상황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B 씨의 심신상실을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였는데요. 즉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사건 CCTV는 경찰이 건물 CCTV를 핸드폰으로 녹화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녹화된 영상을 정상적인 속도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더 빠르게 진행을 해서 녹화를 했었는데요. 문제는 1심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만 항소심에서야 이상함을 느낀 저희 변호인이 국과수에 감정거래 신청을 했고 정상 배속으로 CCTV를 재생할 수 있게 되자 그제서야 이제 B 씨의 행동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위 사례는 CCTV가 있었지만 실무에서는 많은 사례들이 사건 전후 상황을 밝혀주는 CCTV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었다는 점은 오로지 피고인의 기억과 사건 전후 나누었던 메시지 같은 간접적인 증거들로 주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중간간 사건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만큼 중요한 점이 가해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가늠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구체적인 기억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무죄 받은 사안도 있지만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실제 양형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나타나고 있죠? 네, 맞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만 인정이 되면 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원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